저는 올해 39살,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되어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 민수와는 맞선으로 만났고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으셨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적당한 선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더욱 조심스러웠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 깨진 건 지난달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여보, 어머니가. 민수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 급히 달려갔을 때 시어머니는 화장실 앞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계셨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고 병원으로 달려가고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내내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죠. 중풍이십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앞으로 상당 기간 재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고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70 넘으신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시다니. 평소 건강하셨던 분이라 더욱 충격이었어요.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왼쪽 팔다리가 불편하셨지만 의식은 또렷하셨고 말씀도 어눌하시긴 해도 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혼자 움직이시기 어려워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였죠. 미영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사실 저도 막막했습니다. 시어머니를 혼자 돌보기에는 제 경험도 체력도 부족했거든요. 그렇다고 요양원에 모실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시어머니께서 극구 반대하셨으니까요.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겠다. 그런 곳에는 절대 안 간다. 시어머니의 단호한 말씀에 민수도 저도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민수가 의외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미영아, 간병인을 구했어. 간병인을? 응, 우리 집 사정을 잘 아는 분이 소개해 주셨어. 경력도 많고 인품도 좋다고 하더라고. 민수의 설명에 따르면 그분은 50대 중반의 여성으로 간병 경력이 10년 넘는 베테랑이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시어머니와 비슷한 연배의 환자들을 주로 돌봐왔다니 정말 하늘에서 내려준 도움 같았어요. 그런데 누가 소개해 준 거야? 아, 그게 집안 어른들이 알아보셨어. 민수의 대답이 조금 애매했지만 그때는 간병인이 온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다행스러워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간병인 선생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키가 작고 마른 체구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이 인상적인 분이었어요. 나이는 50 초반 정도로 보였는데 첫인상이 참 조용하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병을 맡게 된 박은미라고 합니다. 목소리도 낮고 부드러워서 왠지 신뢰가 갔어요. 민수가 시어머니 방으로 안내해드리는 동안 저는 은미 씨의 짐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적었는데 작은 가방 하나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어요. 많이 불편하실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자 은미 씨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은미 씨가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신 후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무뚝뚝하시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말이 많아지신 거예요. 은미야, 이것 좀 가져다 줘. 은미야, 창문 좀 열어줄래? 시어머니는 은미 씨를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하게 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항상 며느리라고 부르시면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간병인이니까 그렇겠거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밀감이 남달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궁금해서 살짝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와 은미 씨가 나란히 앉아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환한 웃음이 번지고 있었어요. 뭘 그렇게 재미있게 얘기하세요? 제가 물어보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셨습니다. 그냥 옛날 얘기 좀 했어. 옛날 얘기요? 별거 아니야. 나가서 내일이나 해.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투에 저는 그냥 돌아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는 절대 하지 않으실 표정과 목소리로 은미 씨와 대화하고 계셨거든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면 대화가 뚝 끊기고 저만 없으면 두 분이 즐겁게 웃고 계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간병인과 환자 사이의 관계치고는 너무 가까워 보였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은미 씨를 어떻게 알고 계신 것 같지 않아? 어느 날 밤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뭔 소리야? 간병인이잖아. 그런데 너무 친해 보여서.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이 같다니까.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마 어머니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나 보지. 그래도 좋은 거 아냐? 간병인과 잘 지내시니까. 민수의 말이 맞긴 했지만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며칠 후 우연히 시어머니와 은미 씨가 앨범을 보고 계시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물을 가져다 드리려고 방에 들어갔는데 두 분이 낡은 앨범을 앞에 두고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물 가져다 드렸어요. 제가 말하자 은미 씨가 재빨리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앨범 속에서 흘러나온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그 사진을 주워 올리려고 했는데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민수와 시어머니 그리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분명 결혼식 사진이었는데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얼굴이 낯익었어요. 이분이. 저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젊긴 했지만 그 얼굴은 분명. 사진 주세요. 은미 씨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저와 은미 씨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은미 씨의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분이 혹시. 제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사진이나 치우지 말고 내일이나 해. 시어머니의 호통에 놀라서 저는 얼떨떨하게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분명 어디선가 본 얼굴인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와 은미 씨의 얼굴이 너무 닮았다는 걸 말이에요. 아니, 닮은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민수의 결혼식 사진에 왜 은미 씨가 나와 있겠어요? 게다가 웨딩드레스까지 입고서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몰래 우리 집 앨범도 뒤져봤지만 민수의 결혼식 사진은 저와 찍은 것들 뿐이었어요. 그럼 아까 본 사진은 대체 뭐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가다가 두 분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구나.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안해, 은미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 들어본 적 없는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으시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이제 다 괜찮아요. 은미 씨의 대답을 들으며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간병인과 환자 사이의 대화치고는 너무 사적이고 친밀했거든요. 마치 가족끼리 나누는 대화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가족이라면? 만약 은미 씨가 정말로.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저는 고개를 저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구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 후로도 계속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은미 씨는 우리 집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떤 서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마치 이 집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은미 씨, 수건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 안방 옷장 두 번째 칸에 있어요. 어떻게 간병인이 우리 집 수건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저도 가끔 헷갈리는데 말이에요. 또 다른 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반찬이 뭐예요? 어머니는 나물 종류를 좋아하세요. 특히 고사리 나물이랑 도라지 나물을. 은미 씨가 시어머니의 취향을 저보다도 더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15년을 며느리로 살면서도 몰랐던 것들을 말이에요.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가장 이상했어요. 평소 저에게는 그렇게 까칠하시던 분이 은미 씨 앞에서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시거든요. 저는 점점 이 집에서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은미 씨와만 이야기하시고 저는 그저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사람 취급이었어요. 아니, 예전보다도 더 냉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은미 씨는 정말 성실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정성껏 돌봐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간병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완벽할까? 왜 우리 집을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 그리고 왜 시어머니는 은미 씨만 보면 그렇게 행복해 하실까? 의문은 계속 쌓여갔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느낌만 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의심은 독과 같은 것이라고 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니 모든 게 수상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은미 씨가 온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저는 여전히 그 결혼 사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민수에게 넌지시 물어봤지만 민수는 그저 무슨 소리냐며 딴청만 피웠어요. 여보, 결혼 전에 다른 사람과 사귄 적 있어?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그냥 궁금해서. 너 말고는 진지하게 사귄 사람 없어. 왜 의심스러워? 민수는 농담조로 대답했지만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 15년이나 되었는데 남편이 거짓말을 할 때의 버릇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민수는 거짓말을 할 때 항상 눈을 피하고 목소리가 한 톤 높아져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몰래 거실로 나갔습니다. 혹시나 해서 시어머니 방 쪽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지. 이제 다 잊어버리세요, 어머니. 미안해, 은미야.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더 들어보려 했지만 갑자기 방문이 열렸어요. 누구세요? 은미 씨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얼떨떨하게 대답했어요. 아, 물 좀 마시려고. 아, 그러시군요. 은미 씨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왠지 경고하는 것 같아서 등골이 서늘했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신 동안 저는 혼자 집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은미 씨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은미 씨는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으니 방에 아무도 없을 텐데.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건 아닐까요? 조심스럽게 은미 씨 방 문을 열어보니 바람에 열린 창문 때문에 탁자 위에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닫고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 정리하다가 탁자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원래 그냥 지나칠 생각이었는데 서랍 틈으로 보이는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살짝 서랍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민수와 시어머니 그리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미 씨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명백한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나. 이게 뭐지?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모든 사진이 분명히 민수와 은미 씨의 결혼식 장면들이었어요. 케이크 자르는 모습, 부케 던지는 모습,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맨 아래 있던 혼인신고서 사본이었습니다. 신랑란에는 김민수, 신부란에는 박은미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날짜는 제가 민수와 결혼하기 6년 전이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민수가 결혼 경험이 있다고. 그것도 은미 씨와. 그럼 지금 우리 집에서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간병인이 민수이 전처라는 거예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은미 씨가 돌아오신 거였어요. 저는 급하게 사진들을 다시 서랍에 넣고 방을 나왔지만 마음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영 씨, 어디 계셨어요? 은미 씨가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그 평온한 목소리가 이제는 섬뜩하게 들렸어요. 아, 청소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러시군요. 은미 씨는 잠시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셔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알아차린 걸 눈치챈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은미 씨. 정말 모르는 사람이야?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답해줘. 정말 모르는 사람이냐고. 모르는 사람이지. 간병인이잖아.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는 확실히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 결혼 사진은 뭐야? 뭔 결혼 사진? 은미 씨랑 찍은 결혼 사진 말이야. 혼인신고서도 봤어.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미영아, 정말이야? 은미 씨가 당신 전처라는 게.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답이었죠.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방금. 사진을 봤어. 미영아, 들어봐. 이건 15년이야, 여보. 우리가 결혼한 지 15년이 됐어. 그동안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밀려 올라왔어요. 말할 기회가 없었어. 기회가 없었다고. 15년 동안. 그때 일은 정말 끝난 일이었어. 다시 얘기할 필요도 없었고. 그런데 왜 하필 그 사람이 간병인으로 와야 해?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가 이렇게 커? 시어머니께서 지팡이를 짚고 거실로 나오셨어요. 뒤에는 은미 씨도 따라 나왔고요. 어머니. 민수가 당황해하는 사이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아셨죠? 은미 씨가 누군지.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뭘 안다는 거야? 은미 씨가 민수 전처라는 거 말이에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의외로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알고 있었다. 어머니. 민수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지만 시어머니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요? 그걸 알고 계시면서도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은미 씨를 간병인으로 들여보내신 거예요? 들여보낸 게 아니야. 은미가 와달라고 했어. 시어머니의 대답에 저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저한테는 왜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제가 알 권리는 없나요? 알 필요가 뭐 있어? 과거 일인데. 과거 일이라고요? 제가 15년 동안 속아서 살았는데 과거 일이라고요? 그때 은미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 씨.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은미 씨에게 쏠렸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은미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결혼했었어요. 민수 씨와. 은미야. 시어머니가 말리려 했지만 은미 씨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게 끝났어요.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저는 은미 씨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얘기를 왜 지금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혼하신 거예요? 어머니께서 많이 실망하셨죠. 대를 이을 손자를 낳아야 한다고. 그래서 저희는 헤어졌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은미야, 그만.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다 말씀드려야죠. 은미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정말 간병인으로만 왔어요.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 모든 게 너무 완벽하잖아요. 하필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하필 당신이 간병인으로 나타나고. 정말 우연이에요. 우연이라고요? 그때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미영아, 정말 우연이야. 나도 은미가 올 줄 몰랐어. 그럼 누가 은미 씨를 부른 거예요? 시어머니와 민수 그리고 은미 씨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어머니, 대답해 주세요. 누가 은미 씨를 부른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망설이시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부탁했다. 어머니가요? 은미한테 연락해서 나를 돌봐달라고 했어.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왜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왜 하필 전 며느리를 부르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은미가 가족이니까. 가족이라고요? 이혼했어도 한때는 내 며느리였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끝내 입을 다무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어머니, 아직 말씀 안 하신 게 더 있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 소리야? 분명히 더 있을 거예요. 그냥 옛 며느리라서 부르신 게 아니라. 그만해.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 순간 은미 씨가 시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혈압 오르시겠어요. 은미야. 시어머니가 은미 씨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뭔가 절박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확신했어요. 분명히 더 큰 비밀이 있다고. 하지만 그날 밤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은미 씨의 부축을 받으며 방으로 들어가셨고 민수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며 씻으러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민수의 전처가 간병인으로 우리 집에 들어왔다.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 심지어 직접 부탁까지 하셨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있다. 대체 뭘까요? 왜 이런 복잡한 상황을 만든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은미 씨와 같은 공간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제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게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우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더욱 차갑게 저를 대하셨어요. 그리고 은미 씨는 여전히 조용하고 성실하게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은미 씨와 마주쳐야 하고 시어머니가 은미 씨만 찾으시는 모습을 봐야 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가 15년 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사흘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민수를 불렀습니다. 미영아, 정말 다 말해줘.
은미 씨와 어떻게 헤어졌는지, 왜 저한테 숨겼는지, 그리고 지금 무슨 생각인지. 민수는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미와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어.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은미가 임신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지.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심하게 구셨어. 매일 은미를 구박하시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라고 하시고. 은미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 민수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고통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그래도 참았어. 은미도 나도.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이혼하라고 하셨어. 그대를 잊지 못하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이혼한 거야? 아니야. 나는 끝까지 반대했어. 하지만 은미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 민수의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은미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갔거든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어떻게 말해? 전처가 있었다고. 그것도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이혼했다고. 그래도 말했어야죠. 저는 알 권리가 있어요. 미안해, 미영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사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어요. 15년간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으니까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며칠 후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은미 씨가 시어머니와 함께 정기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간 날이었어요. 저는 혼자 집에서 빨래를 하다가 은미 씨 방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려 했는데 벨 소리가 계속 울리더라고요. 혹시 응급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은미 씨 방으로 들어갔는데 침대 위에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화면을 보니 민수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민수가 은미 씨에게 전화를? 왜요? 전화는 끊어졌지만 저는 그 휴대폰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민수와 은미 씨가 얼마나 연락하고 지내는지.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집어들고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면을 위아래로 넘기면서 메시지들을 읽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민수가 은미 씨에게 어머니 상태를 물어보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말들. 계획대로 진행한다. 유산 분할, 반반씩 나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설마 이 둘이 짜고서 시어머니의 유산을 노리고 있다는 건가요? 더 올라가서 보니 한 달 전 대화도 있었어요. 민수가 이제 때가 된 것 같다면서 은미 씨에게 오라고 하고 은미 씨는 간병인으로만 있을 테니 의심하지 못할 거라고 답하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머니께서 유언장 얘기를 꺼내시면 은미 씨가 잘 유도해서 제 쪽으로는 절대 안 가게 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니 더욱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 있었어요. 의사가 어머니께 6개월이라고 했다는 것, 그 안에 유언장 작성하고 저는 내보내야 한다는 것,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게 만들겠다는 것. 마지막에는 민수가 이번 일만 성공하면 우리 다시 하면서 무슨 제안을 하는 것 같았는데 은미 씨는 재혼 얘기가 아니라 돈만 함께 쓰자는 거냐며 차갑게 대답하더라고요. 계약은 계약이니까 지켜달라면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리고 조용하고 성실해 보였던 은미 씨도 모든 게 연기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노보다는 오히려 머릿속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저도 대비를 해야겠어요. 저는 은미 씨 휴대폰으로 모든 메시지를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은미 씨 방을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서랍장을 뒤져보니 더 놀라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의료기록 사본, 재산 목록, 그리고 가짜 간병사 자격증. 은미 씨는 진짜 간병사가 아니었어요. 자격증도 위조된 것이었고 그동안의 간병 경력도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를 다루는 방법들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는 과거 얘기를 좋아하신다. 특히 민수 어렸을 때 이야기. 어머니는 미영을 싫어하신다. 이 점을 최대한 활용할 것. 어머니는 자존심이 강하시니까 직접적으로 유언장 얘기를 꺼내면 안 된다. 미영이 없을 때 어머니께 슬픈 표정을 보이면서 과거 얘기를 꺼낼 것. 모든 게 계산된 연기였던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은미 씨를 좋아하시는 것도 저를 더욱 멀리하시게 된 것도 모두 은미 씨의 조작이었던 거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은미 씨가 돌아오신 거였어요. 저는 급하게 모든 걸 원래 자리에 놓고 은미 씨 방을 나왔습니다. 미영 씨, 어디 계셨어요? 은미 씨가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이제 그 조용하고 친절한 목소리가 완전히 다르게 들렸어요. 얼마나 계산적이고 차가운 사람인지 알고 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청소하고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수고하셨어요. 은미 씨는 평소와 똑같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퇴근했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여보, 저녁 먹어요. 응, 고마워. 민수도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휴대폰을 계속 확인하는 모습, 은미 씨가 있는 쪽을 자꾸 쳐다보는 모습,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식사 후에 민수는 시어머니 방으로 안부를 여쭙고 왔는데 나올 때 은미 씨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는 걸 봤어요.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이들이 저를 이용해서 시어머니의 유산을 차지하려 한다면 저도 가만히 당할 수는 없잖아요. 우선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실제 대화 내용이나 구체적인 계획들을 더 알아내야 했습니다.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변호사를 부르셨어요. 변호사요? 왜요? 제가 물어보자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언장 좀 다시 써야겠어서. 바로 그때였어요. 은미 씨와 민수가 주고받는 눈빛을 봤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민수가 연기하듯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데 미리 정리해놔야지. 어머니. 은미 씨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어머니, 그런 슬픈 말씀 마세요. 은미야, 내가 여기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야.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줄 거지. 물론이에요, 어머니.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게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변호사가 왔을 때 저는 일부러 밖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창문 밖에서 은미 씨가 시어머니께 뭔가 속삭이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도. 변호사가 돌아간 후 저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유언장 어떻게 쓰셨어요? 너는 상관없어. 차갑고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분명히 저는 제외되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들의 계획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은미 씨 휴대폰의 문자 메시지들, 가짜 자격증, 그리고 시어머니를 조종하는 방법이 적힌 노트까지. 그리고 결정했어요. 이제 반격할 때가 왔다고.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정말로 시어머니께서 유언장에 저를 완전히 제외하셨는지.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와 은미 씨가 병원에 간 사이에 저는 시어머니 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유언장 사본을 발견했어요.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모든 재산이 민수와 박은미에게 반반씩 분할되어 있었거든요. 저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어요.
15년 동안 며느리로 살았는데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 취급이었습니다. 더 화가 났던 건 맨 마지막 줄이었어요. 김미영은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므로 어떠한 재산도 상속받을 수 없다. 이 정도까지 써놓다니. 정말 철저하게 저를 지우려고 했군요. 저는 그 유언장 사본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제 완벽한 증거가 모두 준비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이 모든 걸 끝내겠다고. 그날 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하며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15년 동안 이 집에서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민수는 출근 준비를 하고 은미 씨는 시어머니께 아침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모든 게 평범해 보였지만 저만이 알고 있는 진실이 있었죠. 여보, 오늘 좀 일찍 들어올 수 있어? 민수에게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가족끼리 얘기할 게 있어서. 민수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지만 곧 평상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알겠어. 일찍 들어올게. 민수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가족회의를 하려고 해요. 가족회의?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은미 씨도 함께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은미 씨는 뭔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조용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든 증거들을 프린트하고 녹음기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변호사 선생님께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녁 6시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미영아,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야? 곧 알게 될 거야. 어머니와 은미 씨도 불러줘. 얼마 후 4명이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소파에 앉으셨고 은미 씨는 시어머니 옆에서 조심스럽게 서 있었어요. 민수는 불안한 듯 계속 손을 비비고 있었고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여러분.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뭔 얘기인데 이렇게 거창하게. 시어머니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먼저 은미 씨부터 얘기해 볼까요? 은미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미 씨, 간병사 자격증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갑자기 왜? 그냥 궁금해서요. 어떤 기관에서 받으셨는지. 은미 씨는 당황한 기색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자격증이 뭐가 중요해? 은미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시어머니가 은미 씨를 감쌌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은미 씨가 보여주신 자격증이 위조된 거라는 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놀라서 물으셨어요. 은미 씨는 진짜 간병사가 아니에요. 자격증도 가짜고 경력도 거짓말이에요. 미영 씨,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은미 씨가 차분하게 반박하려 했지만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해당 기관에 확인해 본 결과예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영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은미가 어머니를 잘 돌봐드리고 있는데. 맞아요. 정말 잘 돌봐드리고 계시죠. 특별한 목적이 있으시니까.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이걸 들어보세요. 녹음기를 켰습니다. 제가 은미 씨 휴대폰에서 본 내용들을 녹음해둔 거였어요. 민수 씨 목소리죠?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6개월 안에 유언장 작성하고 미영이는 내보내야겠어. 그리고 은미 씨 목소리. 제가 어머니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게요. 유산 분할 약속 지켜주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 이 두 사람이 어머니를 이용해서 유산을 차지하려고 계획한 거예요. 은미 씨가 간병인으로 오신 것도
어머니께서 저를 싫어하시게 된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어요. 미영아, 그만해. 민수가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 있어요. 은미 씨가 쓴 노트도 봤거든요. 어머니를 어떻게 조종할지 세세하게 적어 놓은 거 말이에요. 저는 복사해둔 노트 내용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과거 얘기를 좋아하신다. 미영이 없을 때 슬픈 표정으로 옛날 얘기를 꺼낼 것. 어머니, 이런 식으로 어머니 마음을 조작한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은미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은미야, 이게 정말이야? 은미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왜? 왜 이런 짓을 했어? 돈이 필요했어요. 민수 씨가 절반씩 나누자고 해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민수야, 너도? 민수는 바닥만 바라보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실망이야. 정말로. 시어머니께서 깊게 한숨을 쉬셨어요. 어머니,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쓰신 유언장이요. 제가 사본을 봤는데. 뭐? 모든 재산이 민수와 은미 씨에게 반반씩 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고까지 써 있고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내가 그런 걸 쓴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직접 쓰신 거 아니에요? 은미가 옆에서 뭐라고 하길래 시어머니께서 은미 씨를 노려보셨어요. 내가 나를 속인 거구나. 어머니.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제가 문을 열어보니 변호사 선생님이 서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김미영 씨께서 연락 주셔서 왔습니다. 변호사? 민수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오늘 상황을 정리하려고 모셔왔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들어오시자 분위기가 더욱 긴장됐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모든 증거들을 변호사님께 전달했습니다. 가짜 자격증, 녹음 내용, 조작된 유언장까지. 이건 명백한 사기죠. 그리고 유언장 조작도 범죄 행위입니다. 변호사님의 말에 은미 씨와 민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제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유언장을 다시 쓰겠어.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로 내 뜻대로.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물론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새로운 결정을 내리셨어요.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이 집은 저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미영아, 15년 동안 고생했어. 이 집만이라도 내가 가져라. 어머니. 그리고 민수야. 시어머니께서 민수를 바라보셨어요. 너는 이 집에서 나가라. 은미와 함께. 어머니, 제발. 난 더 이상 너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어. 민수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신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모든 일이 정리되었습니다. 은미 씨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민수는 집을 나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변호사님이 모든 절차를 도와주셨습니다. 한 달 후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계시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혼자 이 집에 남게 되었어요. 15년 동안 살았던 집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제 공간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몇 번 연락을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이미 이혼 절차도 시작했거든요. 15년간의 결혼 생활이었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은미 씨는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많이 초라해져 있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납니다.
미영 씨, 정말 미안해요. 저도, 저도 너무 힘들어서.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변명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6개월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저는 이 집을 정리해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유일한 재산인 이 집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었거든요. 카페 이름은 새 시작이라고 지었어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카페에서 손님들을 맡고 있는데 한 젊은 여자분이 다가오셨어요. 사장님, 혹시 김미영 씨 맞나요? 네, 맞는데요. 저 기자인데요. 최근에 있었던 간병인 사기 사건 기사를 쓰고 있어요.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분들이 저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카페로 찾아오시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물론 가끔은 외롭고 가끔은 지난 일들이 생각나서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하지만 적어도 거짓 속에서 살지는 않고 있어요. 진실은 때로는 아프지만 그 아픔을 견뎌내야만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오늘도 카페 문을 열면서 거울을 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속아서 이용당하는 약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강한 여자가 서 있어요. 40이 되어서야 찾은 진짜 제 모습이에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합니다. 이제 진짜 나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시어머니께서 민수를 바라보셨어요. 너는 이 집에서 나가라. 은미와 함께. 어머니, 제발. 난 더 이상 너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어. 민수가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신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모든 일이 정리되었습니다. 은미 씨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민수는 집을 나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셨고 변호사님이 모든 절차를 도와주셨습니다. 한 달 후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계시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혼자 이 집에 남게 되었어요. 15년 동안 살았던 집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제 공간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몇 번 연락을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이미 이혼 절차도 시작했거든요. 15년간의 결혼 생활이었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은미 씨는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많이 초라해져 있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납니다. 미영 씨, 정말 미안해요. 저도 너무 힘들어서.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변명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6개월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저는 이 집을 정리해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유일한 재산인 이 집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었거든요. 카페 이름은 새 시작이라고 지었어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카페에서 손님들을 맡고 있는데 한 젊은 여자분이 다가오셨어요. 사장님, 혹시 김미영 씨 맞나요? 네, 맞는데요. 저 기자인데요. 최근에 있었던 간병인 사기 사건 기사를 쓰고 있어요.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분들이 저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카페로 찾아오시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물론 가끔은 외롭고 가끔은 지난 일들이 생각나서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하지만 적어도 거짓 속에서 살지는 않고 있어요. 진실은 때로는 아프지만 그 아픔을 견뎌내야만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오늘도 카페 문을 열면서 거울을 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속아서 이용당하는 약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강한 여자가 서 있어요. 마흔이 되어서야 찾은 진짜 제 모습이에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합니다. 이제 진짜 나로 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